바람 한 점 없는 후덥지근한 여름의 오후였습니다. 아스팔트 위로 뜨거운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도시는 거대한 찜통처럼 달아오르고 있었죠. 박찬수 할아버지는 그 열기 속을 묵묵히 걷고 있었어요. 허리까지 오는 손수레에는 오늘 하루 종일 주워 모은 폐지가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낡고 헐거워진 손수레 바퀴가 보도블록 틈새에 걸릴 때마다 끼익하고 날카로운 비명을 질렀지만 할아버지의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삶처럼 익숙해진 소음이라는 듯이요. 그의 등은 굵은 나무의 밑동처럼 단단하게 굽어 있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반려견 마루를 잃어버린 그날 이후 할아버지의 시간은 멈춰버린 것만 같았죠. 아침에 눈을 뜨면 늘 발치에서 자신을 올려다보던 까맣고 동그란 눈동자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텅 빈 옆자리의 허전함은 3년이 지나도 좀처럼 무뎌지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시간이 약이라고들 했지만 할아버지에게 시간은 그리움을 더욱 깊게 만드는 독과 같았습니다. 손수레를 끄는 할아버지의 걸음은 느리고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오랜 세월 단련된 듯한 규칙적인 리듬이 있었죠. 왼쪽 다리를 조금 저는 것은 마루를 찾아 헤매던 초겨울, 빙판길에서 넘어져 얻은 후유증이었습니다. 동네 구석구석, 마루와 함께 걷던 산책길, 혹시나 하는 마음에 찾아갔던 유기견 보호소. 그의 발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지만 마루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렇게 계절이 12번 바뀌는 동안 희망은 서서히 바스라져 먼지처럼 흩어졌습니다. 마루야 이놈아. 어디서 밥은 잘 먹고 다니는 게냐? 갈라진 목소리가 뜨거운 공기 속으로 힘없이 흩어졌습니다. 대답 없는 허공에 대고 하는 질문은 이제 버릇이 되어버렸죠. 어떤 날은 원망 섞인 욕을 하기도 했고 어떤 날은 애끓는 그리움을 토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모든 말의 끝은 마루에 대한 걱정으로 끝났어요. 고물상으로 향하던 할아버지의 발걸음이 우뚝 멈춰선 것은 낡은 빌라와 상가 건물 사이에 끼인 좁은 골목길 어귀에서였습니다. 갑자기 검은 구름이 몰려오나 싶더니 장대 같은 소나기가 맹렬하게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던 할아버지의 눈에 무언가가 들어왔어요. 골목 안쪽, 낡은 에어컨 실외기 밑에 웅크리고 있는 희미한 형체. 처음에는 비에 젖은 쓰레기 더미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그것은 앙상하게 마른 개 한 마리였죠. 온몸은 비와 흙으로 뒤엉켜 본래의 색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바싹 마른 등뼈가 비에 젖은 털 위로 고스란히 드러나 보였어요. 하지만 할아버지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은 것은 그 개의 눈빛 때문이었습니다. 겁에 질려 있었지만 그 안에는 깊이를 알 수 없는 슬픔과 경계심이 함께 담겨 있었죠. 그리고 그 눈빛은 3년 전 그날 아침에도 자신을 바라보던 마루의 눈빛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닐 거야. 헛된 기대일 뿐이야. 스스로를 다그쳤지만 발걸음은 이미 골목 안쪽을 향하고 있었어요.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갈수록 개의 경계심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낮은 신음과 함께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할아버지의 귓가에 박혔습니다. 그 모습에 섣불리 다가가지 못하고 할아버지는 5미터 정도 거리를 둔 채 멈춰 섰습니다. 괜찮아. 해치지 않아.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건넸지만 개는 더욱 몸을 웅크릴 뿐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비를 맞으며 한참 동안 개와 마주보고 서 있었습니다.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루는 진돗개와 믹스된 보통의 누렁이보다
조금 더 밝은 갈색 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귀 한쪽이 살짝 접혀 있었고 앞발에 작은 흰 점이 있었죠. 지금 눈앞의 개는 흙투성이어서 아무것도 확인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저 눈빛, 겁에 질렸을 때 고개를 살짝 기울이는 저 버릇까지 모든 것이 기억 속 마루를 끄집어내고 있었습니다. 혹시 마루냐? 떨리는 목소리로 이름을 불렀을 때였습니다. 으르렁거리던 개의 몸이 순간 굳어지는 것이 보였어요. 귀가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쫑긋 세워졌고 미세하게 떨리던 꼬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아주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할아버지는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대도 잠시, 개는 다시 극도의 경계심을 드러내며 자리를 피하려 했습니다. 뒷걸음질 치다 미끄러운 바닥에 넘어질 뻔한 개는 황급히 몸을 돌려 골목 더 깊은 곳으로 사라져버렸죠. 할아버지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개가 사라진 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쏟아지는 비가 그의 뺨을 타고 흐르는 것이 눈물인지 빗물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어요. 헛된 희망이 만들어낸 착각이었을까요? 하지만 심장은 여전히 진정되지 않고 세차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의 반응이 아니다라고 단정하기에는 너무나도 선명하게 마음에 박혀버린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손수레를 끌고 그 자리를 떠나면서도 몇 번이고 골목 안쪽을 돌아보았습니다. 내일 다시 와봐야겠다고. 그는 굳게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날 할아버지는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집을 나섰습니다. 손수레에는 폐지 대신 어젯밤 슈퍼에서 가장 비싸게 주고 산 소시지 하나가 들어있었죠. 어제 그 골목에 도착했을 때 다행히도 그 개는 다시 에어컨 실외기 밑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어제보다 더욱 경계하는 눈빛으로 할아버지를 쏘아보고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어제처럼 거리를 두고 조심스럽게 자리에 쭈그려 앉았습니다. 아가, 배고프지? 이거 먹어보렴. 할아버지는 소시지 포장을 벗겨 조심스럽게 바닥으로 굴려주었습니다. 소시지는 개가 있는 곳과 할아버지의 중간쯤에 멈춰섰죠. 개는 소시지와 할아버지를 번갈아 쳐다보며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굶주림의 고통과 인간에 대한 불신이 그 작은 몸 안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듯 했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마침내 배고픔을 이기지 못한 개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소시지를 덥석 물고는 순식간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 허겁지겁 먹어치웠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할아버지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마루가 맞든 아니든 저렇게 굶주린 생명을 외면할 수는 없었어요. 할아버지는 그날부터 매일 같은 시간에 골목을 찾았습니다. 하루는 소시지를, 다음 날은 먹다 남은 생선 구이를, 또 어떤 날은 따뜻한 물 한 그릇을 가져다 주었죠. 며칠이 지나자 개도 할아버지의 방문을 기다리는 눈치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할아버지가 나타나면 으르렁거리는 대신 자리에서 일어나 꼬리를 아주 희미하게 흔들기도 했습니다. 물론 여전히 거리를 좁히는 것은 허락하지 않았지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따라 날이 유난히 더웠습니다. 할아버지는 시원한 물 한 그릇을 개에게 주고 그늘진 담벼락에 기대앉아 숨을 고르고 있었죠. 개는 할아버지가 준 물을 핥아먹고는 그 옆에 멀찍이 떨어져 앉아 볕을 쬐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문득 마루와 함께 살던 때를 떠올리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마루는 햇볕 좋은 날에는 꼭 앞발을 핥다가 잠이 들곤 했는데 꼭 왼발부터 핥는 버릇이 있었지.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할아버지의 말을 알아듣기라도 한 듯 개가 앞발을 들어 핥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서는 정확히 왼발부터였어요. 할아버지는 숨을 멈췄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 같았죠.
우연일 수도 있었습니다. 개들은 흔히 털을 핥으니까요. 하지만 저 타이밍, 저 순서. 이것은 단순한 우연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도 기묘한 순간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개의 이름을 다시 한번 불렀습니다. 마루, 너 마루 맞지? 그렇지? 개는 핥던 것을 멈추고 고개를 들어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예전처럼 피하거나 으르렁거리지 않았어요. 그저 깊고 슬픈 눈으로 할아버지를 가만히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나를 기억해 주시는군요라고 말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3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할아버지의 세상에 아주 작지만 선명한 희망의 빛 한 줄기가 스며드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아주 천천히 개에게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도망가지 않을 것이라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서요. 할아버지는 숨을 죽인 채 아주 천천히 개에게 다가갔습니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흙바닥을 밟는 자신의 발소리가 심장 소리처럼 크게 울리는 것 같았죠. 개는 더 이상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젖은 땅바닥에 배를 대고 엎드린 채 오칠처럼 검고 깊은 눈으로 할아버지의 모든 움직임을 좇을 뿐이었어요. 그 눈빛 속에는 여전히 경계심이 서려 있었지만 그 아래에는 희미한 호기심과 어쩌면 일말의 기대감 같은 것이 안개처럼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개의 두어 걸음 앞에서 조심스럽게 멈춰 섰습니다. 더 다가가면 이 작은 희망의 불씨마저 꺼져버릴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는 낡고 주름진 손을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위협적인 행동으로 보이지 않도록 손바닥을 활짝 펴서 보였죠. 마루는 어릴 적부터 할아버지의 이 손을 유난히 좋아했습니다. 커다랗고 투박하지만 언제나 자신을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던 그 손길을 기억하는 것일까요? 개의 코가 실룩거렸습니다. 공기 중에 떠도는 할아버지의 채취를 3년이라는 긴 시간의 먼지를 뚫고 기억해내려는 듯 보였어요. 마루야 괜찮아. 이리 온.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물기를 머금은 채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려왔던가요? 꿈속에서 수천 번도 더 반복했던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꿈처럼 간단하지 않았죠. 개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할아버지의 손과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며 기억의 편린들을 맞추려는 듯 고개를 갸웃거릴 뿐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조급해하지 않았어요. 3년도 기다렸는데 이 몇 분을 기다리지 못할 리가 없었죠. 그는 그 자리에 가만히 쭈그려 앉아 마루가 마음을 열어주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골목 어귀로 그림자 하나가 길게 늘어지며 다가왔습니다. 인기척에 할아버지가 고개를 돌리자 흰 가운을 입은 젊은 여성이 의아한 표정으로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녀는 근처 동물병원의 수의사인 김수진이었습니다. 수진은 동네 길고양이들에게 사료를 챙겨주고 아픈 아이들을 돌보는 것으로 이웃들에게는 꽤 알려진 인물이었어요. 그녀의 손에는 고양이용 사료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르신, 여기서 뭐 하세요? 그 아이 많이 예민한데 너무 가까이 가시면 안 돼요. 수진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한 어조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골목의 터줏대감인 저 개를 잘 알고 있었죠. 1년 전쯤 처음 발견했을 때부터 개는 사람의 손길을 극도로 거부했습니다. 사람이 조금만 가까이 다가가도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거나 방어적으로 이빨을 드러내곤 했어요. 그래서 수진 역시 일정한 거리를 두고 밥과 물만 챙겨줄 뿐 섣불리 구조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 수의사 양반이구만. 괜찮아요. 이놈, 나를 해치지 않아요. 할아버지는 수진을 향해 희미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표정은 여전히 걱정스러웠어요. 그녀는 할아버지 옆으로 조심스럽게 다가와 역시나 거리를 두고 쭈그려 앉았습니다. 어르신, 제가 이 아이를 본지 1년이 넘었어요. 근데 저렇게 사람이 가까이 있는데도 가만히 있는 건 처음 봐요. 혹시 아는 아이인가요? 수진의 질문에 할아버지의 얼굴에 다시금 희망과 슬픔이 교차했습니다. 그는 개에게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나지막이 이야기를 시작했죠. 3년 전 폭우가 쏟아지던 날 열린 대문 틈으로 사라져버린 마루의 이야기. 온 동네를 헤매고 다녔던 지난 세월. 그리고 어제 운명처럼 이 골목에서 마루를 닮은 이개를 발견하게 된 이야기까지.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두서가 없었지만 그 안에 담긴 그리움의 무게는 수진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이야기를 다 들은 수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는 전문가의 눈으로 개를 찬찬히 살폈습니다. 앙상하게 마른 몸, 군데군데 털이 빠진 피부, 그리고 무엇보다 깊은 트라우마가 새겨진 저 눈빛. 그녀의 이성은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말하고 있었죠. 어르신 마음은 정말 이해하지만 너무 큰 기대는 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3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길어요. 그리고 저 아이, 제가 보기엔 길 위에서 태어나고 자란 아이처럼 보여요. 사람 손을 탄 기억이 거의 없는 것 같거든요. 수진의 현실적인 조언은 할아버지의 가슴에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았습니다. 어쩌면 정말 자신의 헛된 기대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다시 고개를 들었죠.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 눈은 속일 수 없어. 저놈 눈빛이, 나를 보는 저 눈빛이 똑같단 말이야. 그리고 어제는 내가 혼잣말하는 걸 듣고는 옛날 버릇 그대로 행동했다니까. 할아버지는 어제 있었던 왼발 할기 사건을 흥분해서 설명했습니다. 수지는 그 이야기를 잠자코 듣고 있었지만 표정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동물의 행동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그것을 인간의 기준으로 해석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그녀는 경험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르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건 우연일 가능성이 높아요.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섣불리 정을 주셨다가 나중에 더 큰 상처를 받으실 수 있어요. 확실한 증거라는 말이 할아버지의 뇌리에 박혔습니다. 그래, 증거가 필요했다. 저개가 마루라는 것을, 저개도 스스로가 마루라는 것을 기억해낼 확실한 무언가가. 그때 할아버지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한 가지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주 어릴 적 마루에게 장난처럼 가르쳤던 그들만의 놀이. 할아버지는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깐만 기다려봐요. 내가 금방 다녀올게. 할아버지는 수진과 개를 남겨두고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집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수진의 눈에는 안타까움과 걱정이 가득했죠. 잠시 후 할아버지는 숨을 헐떡이며 다시 골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색이 바래고 이빨 자국이 가득한 낡은 빨간색 고무공이 들려 있었습니다. 마루가 세상에서 가장 좋아했던 장난감이었죠. 할아버지는 다시개 앞에 쭈그려 앉아 공을 보여주었습니다. 마루야, 이거 기억나니? 너 이거 하나면 하루 종일도 놀았잖아. 걔는 공을 보고 잠시 관심을 보이는 듯 했지만 이내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할아버지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죠. 수진의 말이 맞았던 걸까요? 정말 자신의 착각이었을까요? 실망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할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루와 놀아주던 때처럼 특유의 추임새를 넣으며 공을 바닥에 통통 튀기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리 와서 물어봐. 옳지, 옳지. 바로 그때였습니다. 무심하게 고개를 돌리고 있던 개의 귀가 쫑긋 서더니 고개가 천천히 공 쪽으로 돌아갔습니다.
어깨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기억 저편에 묻혀있던 무언가가 수면 위로 떠오르려는 듯 혼란스러운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그리고 걔는 아주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공을 향해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할아버지와 수지는 저도 모르게 숨을 죽였죠. 걔는 공 앞에 멈춰서서 한참 동안 냄새를 맡았습니다. 3년의 세월 동안 길 위에 먼지와 뒤섞여 희미해졌을 주인의 채취, 그리고 자신의 어릴 적 침 냄새를 더듬는 듯 했어요. 그리고 다음 순간 걔는 앞발로 공을 툭 하고 건드렸습니다. 그리고는 할아버지의 얼굴을 한번 쳐다보고는 다시 공을 앞발로 툭. 그것은 단순한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공을 던져주길 기다릴 때 마루가 하던 행동과 정확히 일치하는 그들만의 신호였던 것입니다. 마루야. 할아버지의 입에서 기쁨과 슬픔이 뒤섞인 외침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개를 와락 껴안았어요. 개는 순간 놀라 몸을 뺐지만 이내 할아버지의 품에서 풍겨오는 익숙한 채취와 목소리에 모든 경계를 허물어버린 듯 얌전히 몸을 맡겼습니다. 그리고는 가늘고 서툰 소리로 낑낑거리며 할아버지의 얼굴을 핥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3년이라는 길고 혹독했던 세월을 건너온 세상에서 가장 애틋한 재회의 순간이었습니다. 옆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던 수진의 눈에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 뜨거운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성은 기적을 믿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앞에서 벌어진 일은 기적이라는 말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수진의 도움을 받아 마루를 동물병원으로 옮기는 길은 생각보다 훨씬 더 고되었습니다. 3년 만에 다시 밟아보는 골목밖 세상은 마루에게 너무나 낯설고 두려운 공간이었죠. 쌩쌩 달리는 자동차 소리에 마루는 질겁하며 할아버지의 다리 뒤로 숨었고 낯선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 하나하나에 온몸에 털을 곤두세웠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런 마루를 연신 다독이며 걸음을 옮겨야 했습니다. 괜찮아, 마루야. 아빠 여기 있잖아. 이제 아무 데도 안 가.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굳건했지만 마루의 몸에 전해지는 떨림은 숨길 수가 없었죠. 가까스로 도착한 동물병원에서 마루는 기본적인 검사를 받았습니다. 수의사인 수진의 손길은 전문가답게 능숙했지만 마루는 진료대 위에서 내내 불안한 듯 몸을 떨었어요. 검사 결과는 예상대로 좋지 않았습니다. 심각한 영양실조와 탈수 증세, 그리고 길 위에서의 고된 삶을 증명하는 듯한 각종 피부병과 오래된 상처 자국들이 발견되었죠. 특히 뒷다리에서는 과거에 골절되었다가 잘못 붙은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수지는 아마 차에 치이거나 높은 곳에서 떨어진 상처일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할아버지의 가슴은 미어졌습니다. 자신이 잠시 한눈을 판 사이에 이 작은 생명은 홀로 얼마나 끔찍한 고통을 견뎌왔던 것일까요? 그래도 다행인 건 심장 사상충은 음성이에요. 기본적인 치료랑 영양 공급만 잘해주면 금방 건강해질 겁니다. 수진의 위로에도 할아버지의 죄책감은 쉬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마루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흙먼지와 비에 젖어 엉망이었던 털은 깨끗하게 정리되었지만 그 아래 드러난 앙상한 몸이 그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찔렀습니다. 치료를 마치고 할아버지는 수진에게 몇 번이고 고맙다고 인사를 한 뒤 마루를 품에 안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드디어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작은 단칸방. 비록 좁고 낡았지만 그곳은 마루와 할아버지의 행복한 기억이 가득한 유일한 공간이었죠. 집에 도착하자마자 할아버지는 마루를 조심스럽게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마루야, 우리 집 기억나니? 이제 여기가 너의 집이야.
다시는 헤어지지 말자. 하지만 마루는 3년 만에 돌아온 집이 낯선 듯 구석구석 냄새를 맡으며 불안하게 서성거렸습니다. 할아버지가 쓰던 낡은 이불, 밥상의 냄새, 벽지에 스민 희미한 자신의 옛 흔적들. 모든 것이 아련하면서도 동시에 생경하게 느껴지는 듯 했어요. 한참을 서성이던 마루는 할아버지의 발치에 와서 몸을 웅크렸지만 좀처럼 잠들지 못하고 작은 소리에도 움찔거리며 주변을 경계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런 마루가 안쓰러워 밤새 불도 끄지 못하고 마루의 등을 조용히 쓸어주었습니다. 그렇게 길고도 짧은 밤이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아버지는 마루를 위해 시장에서 사온 북어로 정성껏 국을 끓였습니다. 마루가 가장 좋아하던 음식이었죠. 고소한 냄새가 방 안에 퍼지자 마루는 그제야 조금 안심이 되는 듯 꼬리를 살랑이며 할아버지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는 마루가 허겁지겁 국을 먹는 모습을 보며 3년 묵은 시름이 한순간에 씻겨 내려가는 듯한 행복감을 느꼈어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 했습니다. 바로 그때 낡은 현관문에서 조심스러운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소 찾아오는 이가 거의 없었기에 의아한 표정으로 문을 열었죠. 문 밖에는 선한 인상의 부부와 대여섯 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저 실례합니다. 어르신, 혹시 어제 이 근처에서 개 한 마리를 데려오지 않으셨나요? 남자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할아버지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죠. 할아버지가 미처 대답하기도 전에 부부의 뒤에 서 있던 남자아이가 방 안을 들여다보다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초코다. 엄마, 아빠. 우리 초코 여기 있었네. 아이의 외침에 부부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그들은 할아버지에게 연신 고개를 숙이며 말했죠. 아, 감사합니다, 어르신. 저희가 어제 저녁부터 초코가 안 보여서 온 동네를 찾아다녔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들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이 마루가 자신들의 개인 초코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닙니다. 이 아이는 초코가 아니라 마루입니다. 제가 3년 전에 잃어버린 개라고요.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다급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부부는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마주볼 뿐 그의 말을 믿지 않는 눈치였어요. 어르신, 무슨 말씀이세요? 이 아이는 저희가 1년 전부터 돌봐온 아이예요. 저희 아파트 단지에서 비 맞고 떨고 있는 걸 저희 아들이 발견해서 그때부터 초코라고 이름 짓고 계속 밥을 챙겨줬어요. 여자는 자신의 핸드폰을 꺼내 사진첩을 보여주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지금의 마루와 똑같이 생긴 개가 아이와 함께 잔디밭을 구르거나 소파에서 잠들어 있는 등 다정한 모습들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사진 속 날짜는 분명 작년부터 시작되고 있었죠. 그 사진들은 할아버지의 주장을 무참히 깨부수는 명백한 증거처럼 보였습니다. 보세요, 어르신. 이게 저희 초코예요. 귀 뒤에 있는 이 상처 자국도 똑같잖아요. 여자가 가리키는 곳에는 마루의 귀 뒤에 있는 할아버지도 미처 몰랐던 작은 흉터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할아버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리는 것 같았죠. 3년 만에 찾은 희망이 이제 막 제자리를 찾았다고 믿었던 행복이 눈앞에서 신기루처럼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상황은 점점 더 복잡해졌습니다. 부부의 주장은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었죠. 초코가 좋아하는 간식, 무서워하는 것, 잠자는 습관까지. 그들이 말하는 초코의 모습은 놀랍게도 지난 며칠간 할아버지가 봐온 마루의 모습과 대부분 일치했습니다. 길 위에서 생긴 새로운 습관들이었을까요? 아니면
이 아이는 정말 마루가 아닌 초코였던 걸까요? 할아버지의 혼란은 극에 달했습니다. 그때 남자아이가 방 안으로 들어와 마루 앞에 쭈그려 앉으며 다정하게 불렀습니다. 초코야, 이리 와. 형아한테 와야지. 모두의 시선이 마루에게로 쏠렸습니다. 마루는 불안한 듯 할아버지와 아이를 번갈아 쳐다보며 낑낑거렸습니다. 며칠 만에 깊은 유대를 쌓은 기억 속의 주인인 할아버지. 그리고 지난 1년간 자신을 굶주림에서 구해주고 다정한 손길을 내밀어 주었던 익숙한 가족. 마루 역시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인 듯 했어요. 잠시 망설이던 마루는 이내 아이를 향해 다가가 꼬리를 살랑이며 손을 핥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할아버지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 틀렸구나. 내 헛된 욕심이, 늙은이의 외로운 착각이 모두를 힘들게 만들었구나. 부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초코야, 이제 집에 가자 하고 목줄을 채우려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마루가 낯선 가족의 손에 이끌려 자신의 작은 방을 떠나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3년 만의 재회는 그렇게 단 하룻밤의 꿈으로 끝나버리는 듯 했습니다. 마루, 아니 초코가 가족의 손에 이끌려 현관문을 나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망연자실해 있던 할아버지의 곁에서 어제부터의 상황을 모두 지켜보고 있던 수의사 수진이 다급하게 그들을 막아섰습니다. 잠깐만요. 이렇게 그냥 데려가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수진의 단호한 목소리에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습니다. 가족은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었고 할아버지는 희미한 희망의 빛이라도 본 듯 고개를 들었죠. 수진은 침착하게 상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양쪽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각자의 주장에 다 일리가 있어요. 어르신께는 3년이라는 시간과 깊은 유대감이 있고 이 가족분들께는 1년이라는 구체적인 보호의 기록이 있죠. 강아지의 행동만으로는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길 위에서의 경험 때문에 새로운 보호자에게 쉽게 정을 붙였을 수도 있고 반대로 옛 주인을 완전히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일 수도 있거든요. 그녀는 양쪽 모두를 납득시키려는 듯 차분하지만 힘 있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강아지 자신의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아이에게 스스로 선택할 기회를 주는 게 어떨까요? 수진의 제안은 선택이었습니다. 누구의 말이 옳은지 다투는 대신 개의 마음에 직접 물어보자는 것이었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가족은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자신들이 1년간 쏟은 정을 믿는다는 듯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마지막 남은 기회라는 생각에 떨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동의했죠. 수지는 모두를 데리고 집 근처의 작은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주말 아침이라 드문드문 산책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비교적 한적한 장소였어요. 수지는 공원 중앙의 넓은 잔디밭에 마루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와 가족에게 각각 잔디밭의 양쪽 끝으로 약 30m 정도 거리를 두고 서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제가 신호를 드리면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그냥 서 계시면 됩니다. 부르거나 손짓하지 마세요. 오롯이 이 아이가 자신의 기억과 마음의 의지에서 누구에게로 가는지를 지켜보는 겁니다. 수진의 말에 현장에는 무거운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마른 침을 삼키며 자신의 자리에 섰습니다. 멀리 보이는 마루의 작은 뒷모습이 아득하게 느껴졌죠. 반대편에 선 가족, 특히 남자아이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쳐 보였습니다. 매일 자신을 따르던 초코가 당연히 자신들에게 올 것이라고 믿는 눈치였어요. 수지는 마루의 목줄을 풀었습니다. 자유로워진 마루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한쪽에는 깊은 기억 속 아련한 주인이,
다른 한쪽에는 지난 1년간 온기를 나눠준 익숙한 가족이 서 있었습니다. 마루는 누구에게도 가지 못한 채 제자리에서 불안하게 낑낑거리며 꼬리만 내린 채 서 있었죠. 그 작은 머릿속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혼란과 갈등이 휘몰아치고 있을 터였습니다. 시간이 1분, 2분, 마치 영원처럼 길게 흘러갔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마루의 선택을 지켜보고 있었죠. 마침내 마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루는 잠시 망설이더니 가족이 서 있는 방향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모습을 본 아이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고 부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할아버지의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 역시 내 착각이었구나. 이제 정말 끝이구나. 할아버지는 더 이상 그 모습을 지켜볼 수가 없었습니다. 두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는 차마 마루가 다른 사람의 품에 안기는 모습을 볼 수 없어 슬픔을 삼키며 조용히 등을 돌렸습니다. 마지막 희망의 끝마저 놓아버린 채 터덜터덜 공원을 떠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모든 것을 포기한 할아버지의 입에서 자신도 모르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것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노래도 아니었죠. 아주 오래전 마루가 강아지였을 때부터 밥을 주거나 잠을 재울 때 습관처럼 흥얼거리던 의미 없는 콧노래 가락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자신 외에는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와 마루 둘만의 소리였죠. 그 애처로운 가락이 공기에 미세한 떨림을 타고 퍼져나가는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가족을 향해 거의 다가갔던 마루의 발걸음이 우뚝 멈춰 섰습니다. 마치 번개라도 맞은 듯 온몸이 그 자리에 굳어버렸죠. 그리고는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모든 혼란이 걷히고 기억의 가장 깊은 곳에 봉인되어 있던 단 하나의 진실을 찾았다는 듯 마루의 눈이 세차게 흔들렸습니다. 마루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부르는 아이의 목소리도 눈앞에 익숙한 가족의 모습도 더 이상 그의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마루는 몸을 획 돌려 등을 보이고 걸어가는 단 한 사람, 자신의 진짜 주인을 향해 전속력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절뚝거리던 뒷다리의 고통도 잊은 채 3년이라는 세월의 벽을 뛰어넘어 오직 할아버지를 향해서만 달려갔습니다. 마루야. 자신의 등 뒤에서 들려오는 거친 숨소리와 발소리에 할아버지가 놀라 돌아보았을 때 마루는 이미 그의 품속으로 힘껏 뛰어들어 와락 안겨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휘청거리며 마루를 끌어안았습니다. 마루는 할아버지의 품에 얼굴을 묻고 기쁨과 서러움이 뒤섞인 울음소리를 내며 연신 할아버지의 얼굴을 하찼습니다. 할아버지 역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마루의 이름을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내 강아지 돌아와줘서 고맙다, 정말 고맙다. 잔디밭의 반대편에 서 있던 가족은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울음을 터뜨렸지만 부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자신들이 초코라고 불렀던 저 개가 보여준 선택의 의미를, 그 무게를 그들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1년의 보살핌으로는 결코 넘어설 수 없는 3년보다 훨씬 더 깊고 질긴 영혼의 끈이었습니다. 길고 길었던 시련 끝에 마루와 할아버지는 마침내 세상 그 누구도 갈라놓을 수 없는 서로의 유일한 가족임을 다시 한번 증명해냈습니다. 공원에서 있었던 기적 같은 선택 이후 할아버지와 마루의 삶은 비로소 완전한 제자리를 찾은 듯 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작은 단칸방은 더 이상 외로움과 그리움이 머무는 공간이 아니었죠. 3년 만에 돌아온 온기로 가득 찬 세상에서 가장 안락한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아침에 눈을 뜨면
자신의 발치에서 새근새근 잠들어 있는 마루의 따뜻한 체온을 느끼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손수레를 끌고 폐지를 주우러 나가는 고된 일상도 더 이상 힘들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돌아올 집이 있고 자신을 기다리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세상은 살만한 곳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3년이라는 시간의 상처는 생각보다 깊고 날카로운 흔적을 마루의 영혼에 남겨놓았습니다. 길 위에서의 삶은 마루를 완전히 다른 개로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낮 동안 마루는 할아버지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는 그림자 같은 존재였습니다. 할아버지가 화장실을 갈 때도, 부엌에서 밥을 지을 때도 마루는 어김없이 그 발치에 조용히 엎드려 있었죠. 다시는 헤어지지 않겠다는, 혹은 다시 버려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의 표현처럼 보였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런 마루의 모습이 안쓰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문제는 밤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잠이 들고 세상이 고요해지면 마루의 몸속에 숨어있던 길 위의 야성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죠. 어느 날 밤 할아버지는 부엌에서 들려오는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조심스럽게 다가가 보니 마루가 할아버지가 밥그릇에 남겨준 사료 알갱이를 하나씩 물어다가 낡은 싱크대 밑 가장 구석진 곳에 숨기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내일의 배고픔을 대비하는 다람쥐처럼 필사적으로 식량을 저장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할아버지의 가슴은 서늘한 아픔으로 가득 찼습니다. 얼마나 굶주렸으면, 얼마나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삶을 살았으면 배불리 먹고도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일까요? 음식에 대한 집착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마루는 소리에도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늦은 밤 골목을 지나가는 오토바이 소리나 이웃집 현관문이 닫히는 작은 소리에도 마루는 잠에서 벌떡 깨어나 온 집안이 떠나가라 지저대기 시작했죠. 그 짖음은 경계나 위협이라기보다는 공포에 질린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꼬리는 다리 사이로 바짝 말려 들어가 있었고 온몸은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잠 못 이루고 밤새 마루를 끌어안고 괜찮다, 괜찮다 속삭여 주어야 했습니다. 길 위에서의 3년은 이 작은 생명에게 세상의 모든 소리를 공포의 대상으로 각인시켜 놓은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마루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온 힘을 다했습니다. 수의사 수진에게 조언을 구해 마루가 음식을 숨기지 않도록 매일 정해진 시간에 신선한 밥을 충분히 주었고 집 안이 가장 안전한 공간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일부러 현관문을 활짝 열어두고 마루가 자신의 의지로 집 안에 머무는 연습을 시키기도 했죠. 봐라, 마루야. 문이 열려 있어도 너는 나가지 않아도 된단다. 여기가 너의 집이니까. 이제 아무도 널 해치지 않아. 할아버지의 이런 노력 덕분인지 마루의 이상 행동은 아주 조금씩 달팽이가 기어가듯 느린 속도로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초가을의 오후였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하늘이 높고 푸르렀죠. 할아버지는 마루를 데리고 집 근처 언덕으로 산책을 나섰습니다. 마루의 뒷다리가 온전치 않아 긴 시간 걷지는 못했지만 따스한 햇볕을 쬐며 함께 걷는 것만으로도 둘에게는 큰 행복이었습니다. 언덕 정상의 낡은 벤치에 앉아 할아버지는 멀리 보이는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며 마루의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마루도 평온한 표정으로 할아버지의 무릎에 머리를 기댄 채 가만히 있었죠. 모든 것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바로 그때 할아버지의 가슴에 뻐근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생긴 잔병 치레려니 여겼죠. 하지만 통증은 점점 더 심해졌고 이내 숨을 쉬기조차 힘들어졌습니다. 눈앞이 아찔해지며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어요.
마루야. 할아버지는 마루의 이름을 부르려 했지만 목소리는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벤치에서 그대로 바닥으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지병이었던 협심증이 무리한 탓에 재발한 것이었습니다. 주인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평화롭게 졸고 있던 마루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바닥에 쓰러진 채 미동도 없이 거친 숨만 몰아쉬고 있었죠. 마루는 상황의 심각성을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처음에는 할아버지의 얼굴을 미친 듯이 핥고 앞발로 몸을 긁으며 주인을 깨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반응이 없었죠. 마루의 눈에 극도의 공포와 절망이 어렸습니다. 주인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3년 전의 그 끔찍한 기억이 다시 되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마루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치는 것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산책로 입구에는 작은 가게가 하나 있었고 가게 주인 아저씨는 언제나 마루를 보며 반갑게 인사를 건네곤 했죠. 마루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쓰러진 주인을 한번 뒤돌아본 후 자신의 성치 않은 다리를 이끌고 미친 듯이 언덕 아래를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절뚝거리는 다리에서 전해오는 고통 따위는 느낄 겨를도 없었습니다. 오직 주인을 살려야 한다는 일념뿐이었죠. 가게에 도착한 마루는 문 앞에 버티고 서서 온 힘을 다해 짖기 시작했습니다. 왕, 왕, 와왕. 그 짖음은 평소의 경계성 짖음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다급하고 절박하며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알리는 명백한 구조 신호였습니다. 가게 주인은 처음에는 시끄럽다고 생각했지만 멈추지 않고 계속되는 마루의 절박한 짖음과 평소와는 다른 눈빛에서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습니다. 이놈 봐라. 박 노인장은 어쩌고 너 혼자 왔어? 마루는 주인이 나오자마자 그의 바짓가랑이를 물고는 언덕 위쪽으로 필사적으로 끌어당기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깨달은 가게 주인은 서둘러 119에 신고하고 마루를 따라 언덕을 뛰어 올라갔습니다. 언덕 위에는 할아버지가 창백한 얼굴로 쓰러져 있었습니다. 조금만 늦었더라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 될 뻔했습니다. 마루의 영리하고 필사적인 행동이 3년 만에 되찾은 자신의 주인의 목숨을 구한 것입니다. 구급차의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동네에 울려 퍼졌습니다. 할아버지는 들것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졌고 마루는 구급차의 뒷공무니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애처롭게 지저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수의사 수진과 초코의 가족이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수진은 넋이 나간 채 서 있는 마루를 끌어안고 진정시켰고 가족은 망설임 없이 자신들의 차로 마루와 수진을 태우고 할아버지가 실려간 병원으로 향했죠. 이 사건은 할아버지와 마루의 삶에 또 다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전까지 두 사람의 재회는 그저 감동적인 개인의 사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루가 할아버지의 목숨을 구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동네 사람들은 그들을 더 이상 평범한 노인과 개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유대감은 인간과 동물의 관계를 넘어선 숭고한 무언가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했죠. 병원에 입원한 할아버지를 대신해 마루는 초코의 가족이 임시로 돌봐주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주인을 잃을 뻔했다는 충격으로 밥도 먹지 않고 시름시름 앓던 마루였지만 가족의 지극한 정성과 특히 어린아이의 순수한 위로에 조금씩 안정을 되찾아갔습니다. 언덕 가게 주인은 매일같이 병문안을 와서 할아버지의 말벗이 되어 주었고 다른 이웃들 역시 반찬거리를 싸들고 찾아오거나 마루의 안부를 물으며 진심으로 걱정해 주었죠. 외롭게 폐지를 주우며 세상과 담을 쌓고 살던 할아버지의 주변으로 마루라는 작은 생명을 통해 새로운 관계의 울타리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피를 나눈 가족은 아니었지만
그보다 더 따뜻하고 끈끈한 유대감으로 뭉친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병상에 누워 자신과 마루를 위해 진심으로 애써주는 사람들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마루를 되찾은 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었다. 마루는 자신에게 잃어버린 3년의 시간을 되돌려 주었을 뿐만 아니라 잊고 살았던 세상의 온기까지 함께 선물해 주었다는 것을요. 할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시간은 더디게만 흘러갔습니다. 며칠간의 집중 치료 덕분에 다행히 고비는 넘겼지만 의사는 절대적인 안정과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신신당부했죠. 할아버지의 몸은 병실 침대에 묶여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온통 단칸방에 홀로 있을 마루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초코네 가족이 임시로 돌봐주고 있었지만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에 마루가 얼마나 불안해할지 눈에 선했기 때문입니다. 수의사 양반, 우리 마루 밥은 잘 먹는다요? 매일 오후 면회 시간에 맞춰 찾아오는 수진에게 할아버지가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은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수진은 할아버지를 안심시키려 애써 밝은 표정을 지었지만 사실 마루의 상태는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초코네 가족의 집으로 간 첫날, 마루는 현관문 앞에서 꼼짝도 하지 않은 채 하염없이 할아버지만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가족들이 아무리 맛있는 간식을 주고 좋아하던 장난감을 흔들어도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았죠. 마치 세상의 모든 즐거움을 잃어버린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수지는 자신의 병원으로 마루를 데려와 돌보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했습니다. 낯선 가정집보다는 그래도 몇 번 와본 적 있는 병원 환경이 마루에게 조금이라도 더 안정감을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죠. 수지는 병실에 누워있는 할아버지에게 스마트폰으로 마루의 영상을 찍어 보여주었습니다. 영상 속 마루는 병원 케이지 안에서 힘없이 엎드려 문 쪽만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할아버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 바보 같은 놈, 내가 괜찮다는데도 저러고 있구만. 어르신, 너무 걱정 마세요. 강아지들은 주인의 감정을 그대로 느끼기 때문에 어르신께서 빨리 기운을 차리셔야 마루도 힘을 내요. 제가 어르신 목소리라도 녹음해서 들려줄까요? 수진의 제안에 할아버지는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수진의 핸드폰에 대고 마루에게 하고 싶은 말들을 조심스럽게 녹음하기 시작했습니다. 마루야, 아빠 괜찮아. 금방 갈 테니까 밥 잘 먹고 얌전히 기다리고 있어야 한다. 알았지? 뚝 그치고 씩씩하게 있어.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마루를 향한 깊은 사랑과 미안함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수진이 그 녹음 파일을 마루에게 들려주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흘러나오자 미동도 않던 마루가 귀를 쫑긋 세우더니 스피커가 있는 곳으로 다가와 냄새를 맡고 핥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마루는 처음으로 수진이 내민 밥그릇을 깨끗이 비웠습니다. 비록 몸은 떨어져 있었지만 그들의 영혼은 보이지 않는 끈으로 굳건히 연결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입원한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 초코네 가족이 병실로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과일 바구니와 함께 마루를 위해 샀다는 비싼 영양제와 장난감들이 들려 있었죠. 그들은 할아버지에게 연신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어르신, 저희가 그때 조금만 더 신중했더라면 어르신께서 이렇게 몸져 눕는 일도 없으셨을 텐데 정말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다 내 부주의 탓인 것을. 두 분이 아니었으면 우리 마루는 아직도 길 위에서 굶주리고 있었을지도 모르는데요. 오히려 제가 감사하죠. 서로 미안함과 고마움을 전하는 어색하지만 따뜻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잠시 머뭇거리던 아이 아빠가 조심스럽게 본론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지난 며칠간 깊이 고민해서 내린 아주 중요하고도 어려운 제안이었습니다. 어르신, 저희가 이런 말씀드리기는 정말 송구스럽지만 혹시 괜찮으시다면 저희가 마루를 함께 돌보면 어떨까요? 그 말에 할아버지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마루를 다시 데려가겠다는 말인가 하는 불안감이 스쳤기 때문이죠. 아이 아빠는 할아버지의 표정을 읽었다는 듯 황급히 손을 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 오해는 마세요, 어르신. 마루의 주인이 어르신이라는 사실은 이제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어요. 저희는 그저 마루의 또 다른 가족이 되고 싶다는 뜻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르신께서 편찮으신 모습을 보니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앞으로 혼자서 마루를 돌보시는 게 힘에 부치실 수도 있고요. 마루는 아직 젊고 활동량도 많은데 다리가 불편하신 어르신께서 매일 산책을 시키시는 것도 무리일 테고요. 그의 말은 지극히 현실적이고 또한 진심이 담긴 걱정이었습니다. 그는 구체적인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평일에는 할아버지가 마루를 돌보시되 주말에는 자신들이 마루를 데려가 공원에서 실컷 뛰어놀게 해주고 목욕도 시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들어가는 병원비나 사료값 같은 경제적인 부분도 함께 부담하겠다고 말했죠. 그것은 소유의 개념을 넘어선 진정한 공동 육아의 제안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죠. 한편으로는 자신의 건강과 경제적 어려움을 정확히 꿰뚫어 본 그들의 제안이 너무나도 고맙고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3년 만에 되찾은 마루와의 시간을 조금이라도 나누고 싶지 않다는 욕심과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자존심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내 한 몸 건사하는 거야 마루 돌보는 것쯤이야. 아직은 끄떡없습니다. 할아버지는 애써 괜찮은 척하며 그들의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가족은 더 이상 강요하지 않고 아쉬운 표정으로 병실을 나섰습니다. 그들이 돌아간 후 할아버지는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말이 거짓이라는 것은 스스로가 가장 잘 알고 있었죠. 당장 오늘 밤 심장에 통증이 다시 찾아오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었습니다. 만약 자신에게 정말 무슨 일이 생긴다면 홀로 남겨질 마루는 또다시 길 위를 헤매게 될지도 모릅니다. 3년 전의 비극이 되풀이될 수도 있다는 끔찍한 상상이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퇴원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할아버지를 찾아온 수지는 그에게서 모든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할아버지의 고민을 들은 수지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했죠. 어르신, 그분들의 제안을 너무 자존심 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동정이나 자선이 아니에요. 그저 마루를 사랑하는 또 다른 가족이 마루의 행복을 위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제안한 것뿐이에요. 사랑은 나눌수록 커진다고 하잖아요. 어르신의 사랑에 그분들의 사랑이 더해지면 마루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강아지가 될 거예요. 수진의 말은 할아버지의 완고한 마음을 부드럽게 흔들었습니다. 마루의 행복. 그는 지금껏 자신의 외로움과 그리움만을 생각했지, 정작 마루의 입장에서 무엇이 가장 좋은 것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 마루가 행복할 것이라고 믿는 것은 어쩌면 또 다른 이기심일지도 몰랐습니다. 며칠 후 태어난 할아버지는 초코네 가족에게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이겠다고 말했죠. 전화기 너머에서는 기쁨에 찬 환호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날 저녁 할아버지의 단칸방에 다시 모인 세 가족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어색함 대신
마루라는 하나의 존재를 통해 연결된 새로운 가족의 설렘과 책임감이 가득했습니다. 옆에서 모든 대화를 알아듣기라도 하는 듯 마루는 할아버지의 무릎과 아이의 무릎을 번갈아 하치며 행복하게 꼬리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규칙이 만들어진 첫 번째 주말이 되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할아버지의 단칸방에 아이와 아이 아빠가 찾아왔습니다. 아이의 손에는 알록달록한 새 목줄과 장난감 공이 들려 있었죠. 할아버지는 왠지 모를 긴장감에 밤새 잠을 설쳤습니다. 마치 처음으로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는 부모의 심정이 이런 것일까 싶었죠. 마루야, 형아랑 신나게 놀고 와. 아빠는 집 잘 지키고 있을게. 할아버지는 애써 태어난 척 마루의 등을 두드려주며 말했습니다. 마루는 신이 나서 꼬리를 흔들면서도 현관문 앞에서 잠시 망설이며 할아버지를 뒤돌아보았습니다. 또다시 헤어지는 상황은 아닐까 불안해하는 눈치였죠. 아이 아빠가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걱정 마세요. 저희가 잘 데리고 있다가 저녁 먹기 전에 꼭 모셔다 드릴게요. 아이는 마루의 목줄을 잡고 신나게 앞장섰습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는 할아버지의 마음은 시원섭섭함과 불안함으로 복잡했습니다. 문이 닫히고 방 안에 다시 혼자 남게 되자 3년 전에 그 적막함이 순간 되살아나는 듯했죠. 할아버지는 자신도 모르게 창가로 다가가 마루의 모습이 골목 끝으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한편 마루는 오랜만에 탁 트인 공원에서 마음껏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와의 산책은 언제나 그의 다리 속도에 맞춰야 하는 느리고 조심스러운 걸음이었지만 젊은 아빠와 에너지가 넘치는 아이와의 산책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아이가 던진 공을 향해 전력으로 달리고 잔디밭 위를 마음껏 구르며 흙냄새를 맡았습니다. 길 위에서의 불안함도 할아버지와 떨어져 있다는 서운함도 잊은 채 마루는 오롯이 달리기에 즐거움에 흠뻑 빠져들었습니다. 아이 아빠는 그 모습을 연신 스마트폰 카메라에 담아 할아버지에게 실시간으로 전송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낡은 핸드폰으로 연달아 사진과 영상이 도착했습니다. 사진 속 마루는 혀를 길게 내민 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할아버지의 얼굴에도 어느새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자신의 불안과 걱정이 얼마나 어리석은 기우였는지를 깨달았죠. 마루는 그저 자신만의 소유물이 아니었습니다. 더 넓은 세상에서 더 많은 사랑을 받으며 행복해질 권리가 있는 소중한 생명체였습니다. 저녁 무렵 약속대로 가족은 마루를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마루는 기분 좋게 목욕까지 마친 상태라 뽀송뽀송한 털에서 좋은 비누 냄새가 났습니다. 신나게 뛰어논 탓에 피곤했는지 집에 돌아오자마자 할아버지의 발치에 쓰러져 잠이 들었죠. 아이는 오늘 하루 마루와 있었던 일을 신이 나서 제잘거렸습니다.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던 할아버지는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갑자기 창밖에서 세찬 비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가을 태풍이 예보보다 일찍 북상한 것이었죠. 낡은 창문이 덜컹거리는 소리와 함께 하늘이 찢어지는 듯한 천둥 소리가 연달아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할아버지의 발치에서 곤히 잠들어 있던 마루의 몸이 경직되기 시작했습니다. 끙낑. 마루는 잠에서 깨어나 불안한 신음소리를 내며 몸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벌떡 일어나 미친 듯이 현관문을 앞발로 긁으며 짖기 시작했죠. 그 모습은 3년 전 바로 저런 폭풍우가 몰아치던 밤에 홀로 집을 나섰던 그날의 트라우마가 되살아난 것이 분명했습니다. 마루의 눈에는 극심한 공포가 서려 있었고 마치 그날의 공포로부터 도망치려는 듯
필사적으로 밖으로 나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마루야, 괜찮아, 괜찮아. 할아버지는 황급히 마루를 끌어안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마루는 공포에 질려 할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하는 듯 품에서 벗어나려 발버둥 쳤습니다. 그저 끌어안고 다독이는 것만으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마루를 더욱 꽉 끌어안고 마루의 귓가에 대고 끊임없이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마루야, 정신 차려. 여기는 집이야. 안전해. 그날이랑은 달라. 봐봐, 문은 굳게 잠겨 있어. 나는 절대 너를 다시 잃어버리지 않아. 이제 우리 함께 있잖아. 영원히 함께 있을 거야. 할아버지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하고 마루를 품에 안은 채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는 3년 전 그날 밤의 이야기를, 자신이 얼마나 후회하고 마루를 찾아 헤맸는지를, 그리고 다시 만났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를 밤새도록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마치 아픈 기억을 더 강하고 행복한 기억으로 덮어 씌우려는 듯이요. 신기하게도 할아버지의 진심이 담긴 이야기가 계속되자 마루의 거친 발버둥이 서서히 잦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동이틀 무렵 폭풍우가 잦아들었을 때 마루는 기진맥진한 채 할아버지의 품속에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날 밤의 사투는 마루의 영혼에 깊이 박혀있던 가장 아픈 상처의 가시를 뽑아내는 고통스럽지만 반드시 필요했던 치유의 과정이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마루와 할아버지의 유대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세상도 더욱 따뜻해졌죠. 할아버지를 구한 마루의 이야기는 수진의 병원 블로그를 통해 알려지게 되었고, 이내 동네 신문에도 작은 기사로 실렸습니다. 그 후 할아버지와 마루가 동네를 산책할 때면 그들을 알아보는 이웃들이 먼저 다가와 인사를 건네고 마루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언덕 가게 주인은 매일 아침 할아버지의 집에 따뜻한 두유 한 병을 가져다 주었고, 세탁소 아주머니는 낡은 이불을 새 것처럼 깨끗하게 세탁해 주겠다며 가져갔습니다. 심지어 예전에는 개를 싫어하던 옆집 할머니마저 마루를 위해 사골을 푹 고았다며 한 솥을 들고 찾아오기도 했죠. 할아버지의 단칸방에는 사람들의 온기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저녁 할아버지는 마루, 그리고 주말을 맞아 놀러온 초코네 가족과 함께 평상에 앉아 저녁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마루의 등을 베고 누워 있었고, 아이 부모는 할아버지와 함께 옥수수를 나눠 먹으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죠. 마루는 평온한 표정으로 자신의 주변을 둘러싼 사랑하는 가족들의 체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붉게 물드는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3년 전 마루를 잃어버렸을 때 자신의 세상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루와의 기적 같은 재회는 끝나버린 세상의 문을 다시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으로 이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새로운 인연과 행복이 밀물처럼 들어왔습니다. 진정한 기적은 단지 잃어버린 개를 되찾은 사건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사랑과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을 때 절망의 끝에서 비로소 시작되는 새로운 삶,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기적이었습니다. 할아버지와 마루의 시간은 이제 더 이상 외롭거나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함께 아주 천천히, 그리고 더없이 행복하게 저물어 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더디지만 꾸준히 흐르며 모든 상처 위에 부드러운 새살을 돋게 했습니다. 할아버지의 건강은 눈에 띄게 좋아졌고, 마루의 밤중 경기도 점차 잦아들었죠. 이제 마루는 웬만한 소리에는 짖지 않고 음식을 숨기는 대신 할아버지가 주는 밥을 맛있게 먹고는 배를 보이며 잠드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와 초코네 가족, 그리고 수의사 수진으로 이루어진 그들만의 공동 육아 시스템은 이제 완벽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주말마다 마루를 데리러 오는 아이의 발소리는 할아버지에게 더 이상 이별의 신호가 아닌 또 다른 가족의 반가운 발걸음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할아버지는 정기 검진을 위해 마루를 데리고 수진의 동물병원을 찾았습니다. 마루는 이제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에도 익숙해졌는지 진료대 위에 얌전히 올라가 수진의 손길을 받았습니다. 수진은 청진기로 마루의 심장 소리를 듣고 귀와 눈의 상태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심장 소리도 아주 안정적이고 피부 상태도 정말 좋아졌네요. 어르신이랑 가족분들이 사랑으로 돌봐주신 덕분이에요. 수진이 칭찬을 하며 마루의 귀 안쪽을 들여다보던 순간 그녀의 손길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더 자세히 보기 위해 진료대의 스탠드 불빛을 마루의 귀에 바짝 가져다 댔죠. 이게 뭐지? 수진의 혼잣말에 할아버지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진료대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수진이 가리키는 마루의 오른쪽 귀 안쪽 피부에는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한 문양 같은 것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오래되어 색이 바래고 일부는 번져서 정확한 형태를 알아보기는 힘들었지만 사람이 인위적으로 새긴 흔적이라는 것만은 분명했죠. 그것은 마치 조잡하게 만든 낙인 자국처럼 보였습니다. 어르신, 이거 혹시 어르신께서 하신 건가요? 인식칩 대신에 타투를 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긴 한데. 할아버지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니요. 나는 그런 거 한 적 없어요. 내 평생에 어떻게 내 새끼 몸에 바늘을 댄단 말입니까? 저건 처음 보는 겁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는 마루의 몸 구석구석을 자신의 손바닥처럼 잘 알고 있었지만 저런 흔적은 금시초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저것은 대체 무엇일까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마루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수진의 표정도 심각해졌습니다. 보통 정상적인 경로로 하는 타투는 이렇게 조잡하지 않아요. 잉크도 번지지 않게 제대로 시술하죠. 이건 마치 불법 번식장이나 투견장에서 자신들의 소유물을 표시하기 위해 급하게 새긴 표식 같아 보여요. 수진의 조심스러운 추측은 할아버지의 심장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은 끔찍한 단어들이었습니다. 투견장이라니. 그 순하고 착한 마루가 그런 끔찍한 곳에 끌려갔을 수도 있다니. 할아버지는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마루의 얼굴만 쓰다듬었습니다. 마루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그저 할아버지의 손길에 꼬리만 살랑일 뿐이었죠. 그날 이후 할아버지의 마음 한구석에는 풀리지 않는 의문과 함께 불길한 불안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마루의 몸에 새겨진 그 상처의 흔적은 자신이 알지 못하는 마루의 고통스러운 과거를 암시하는 듯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마루를 더욱 애틋하게 보살폈지만 동시에 마루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 더욱 신경을 곤두세우게 되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늦은 오후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마루와 함께 동네를 한 바퀴 돌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길 건너편 버스 정류장에 서너 명의 사람들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마루가 갑자기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우뚝 멈춰 섰습니다. 온몸의 근육은 돌처럼 굳었고 털은 바짝 곤두섰으며 꼬리는 다리 사이로 완전히 말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낮은 신음소리를 내며 할아버지의 등 뒤로 필사적으로 숨으려 했습니다. 마루의 시선이 향한 곳에는 특별할 것 없는 차림의 한 중년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작업복 차림에 안전모를 들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근처 공사장에서 일하는 인부인 듯 했습니다. 남자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버스를 기다릴 뿐 이쪽으로는 전혀 신경도 쓰지 않았죠. 하지만 마루의 반응은 단순한 경계를 넘어선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듯한 원초적인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천둥 소리에 놀랐을 때와도 낯선 개를 만났을 때와도 차원이 다른 반응이었어요. 마치 저승사자라도 본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마루를 진정시키기 위해 품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마루야, 괜찮아. 왜 그래? 응. 할아버지의 품속에서도 마루의 몸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고 낑낑거리는 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남자가 타려던 버스가 도착했고 그가 버스에 올라타자마자 마루의 떨림이 거짓말처럼 서서히 먹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한 듯 할아버지의 품에서 내려오려 하지 않았죠. 할아버지는 깊은 시름에 잠겼습니다. 오늘 마루가 보여준 극심한 공포 반응, 그리고 며칠 전 발견했던 귀 안쪽의 낙인. 이 두 가지 사건이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불길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 남자가 마루에게 끔찍한 짓을 한 장본인일까요? 아니면 그저 그를 떠올리게 하는 비슷한 인상착의를 가진 사람이었을까요? 진실이 무엇이든 마루가 겪었을 고통의 깊이가 상상 이상이라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그날 밤 할아버지는 잠든 마루의 곁을 지키며 밤을 새웠습니다. 그는 마루의 귀 안쪽에 새겨진 희미한 낙인을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쓸어보았습니다. 이 작은 흔적 안에 얼마나 많은 아픔과 공포가 담겨 있을까? 자신이 없는 3년 동안 마루는 어떤 지옥을 견뎌야만 했을까? 할아버지는 자신의 무력함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모든 것을 알아내서 복수라도 해주고 싶었지만 마루는 말을 할 수 없었고 과거는 이미 흘러가 버렸습니다. 다음 날 할아버지는 이 사실을 수진과 초코네 가족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모두의 표정이 심각해졌죠. 특히 IT 회사에 다니는 아이 아빠는 전문가다운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어르신, 이 타투 모양을 좀 더 선명하게 사진으로 찍을 수 없을까요? 요즘 이미지 복원 기술이 좋아서 흐릿한 문양도 어느 정도 식별이 가능해요. 그걸로 인터넷의 여러 커뮤니티나 동물보호단체의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해 보는 거예요. 불법 번식장이나 투견 도박 사이트에서 자기들만의 표식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운이 좋으면 단서를 찾을 수도 있어요. 그의 제안은 한 줄기 빛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곧바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수진이 전문 장비로 마루 귀 안쪽의 타투를 최대한 선명하게 촬영했고 아이 아빠는 그 이미지를 컴퓨터로 옮겨 먼지와 노이즈를 제거하고 색상을 보정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몇 시간의 작업 끝에 희미했던 문양의 윤곽이 조금 더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조잡한 왕관 모양 아래에 숫자 7이 새겨진 형태였죠. 아이 아빠는 그 이미지를 들고 알려진 동물 관련 사이트나 유기견 커뮤니티의 자료실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몇 날 며칠을 검색해도 비슷한 표식을 사용한 사례를 찾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시도는 그렇게 허무하게 끝나는 듯 보였죠. 모두가 지쳐갈 무렵 아이 아빠는 마지막으로 거의 활동이 중단된 듯한 작은 동물보호단체의 오래된 게시판에서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냈습니다. 5년도 더 된 게시물이었는데 경기도 외곽의 한 불법 투견장을 고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 자료로 올라온 사진 속에서 우리에 갇힌 개들의 귀에 찍힌 낙인이 마루의 것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조잡한 왕관과 숫자. 왕관은 투견장의 이름을, 숫자는 개들을 관리하는 서열 혹은 번호를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죠. 그 게시물을 읽는 순간 모두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 투견장은 이미 몇 년 전 경찰의 단속으로 폐쇄되었지만 마루가 그곳에 있었다는 사실만은 분명해 보였습니다. 마루가 겪었을 끔찍한 시간들, 다른 개들과 피 터지게 싸워야 했던 날들, 좁은 우리에 갇혀 굶주렸던 시간들,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더 이상 분노를 참지 못하고 주먹으로 바닥을 내리쳤습니다. 이런 찢어 죽일 놈들, 어떻게 살아있는 생명에게.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분수처럼 쏟아졌습니다. 그동안 마루가 보였던 이상 행동들, 밤마다 경기를 일으키고 작은 소리에도 겁을 먹고 음식을 숨기던 모든 행동의 이유가 비로소 설명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트라우마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의 흔적이었습니다. 그날 밤 할아버지는 잠든 마루를 가슴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과거를 파헤치는 것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루가 지금 자신의 곁에 있다는 사실, 그리고 다시는 그 어떤 어둠도 마루의 삶을 침범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굳은 다짐뿐이었죠. 마루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이제 아빠가 너를 꼭 지켜줄게. 다시는 무서운 꿈 꾸지 않도록. 너의 남은 날들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기억들로만 가득 채워줄게. 할아버지의 조용한 맹세는 상처 입은 영혼을 향한 가장 따뜻하고 굳건한 약속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주인의 다짐을 넘어 마루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든 시간을 온몸으로 끌어안겠다는 세상에서 가장 숭고한 사랑의 서약이었습니다. 마루의 과거에 대한 끔찍한 진실을 알게 된 이후 할아버지와 그 주변 사람들의 세상은 보이지 않는 경계 태세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할아버지가 길에서 마주쳤던 마루를 공포에 떨게 했던 그 남자의 존재는 모두에게 꺼림칙한 그림자로 남았죠. 그가 정말 마루의 과거와 관련이 있는 인물인지 아니면 그저 우연의 일치였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는 생각은 모두가 같았습니다. 며칠 후 주말을 맞아 초콘의 가족이 마루를 데리고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을 때였습니다. 아이가 신나게 던진 공을 물고 오던 마루가 갑자기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며칠 전 할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와 똑같은 반응이었죠. 아이가 놀라서 마루의 시선이 향한 곳을 쳐다보자 공원 벤치에 며칠 전 할아버지가 묘사했던 인상착의의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작업복 차림에 옆에는 안전모가 놓여 있었죠. 아빠, 저 사람이야. 할아버지가 말했던 그 사람. 아이의 외침에 아이 아빠도 상황을 즉시 파악했습니다. 그는 마루를 품에 안아 진정시키는 동시에 침착하게 스마트폰을 꺼내 멀리서나마 남자의 얼굴이 식별될 정도로 사진을 몇 장 찍었습니다. 남자는 이쪽의 소라는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담배를 피우고는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 저녁 아이 아빠는 자신이 운영하는 동네 온라인 커뮤니티와 아파트 주민들이 모여있는 단체 채팅방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그는 자극적인 표현은 최대한 피하면서 최근 공원 근처에서 유기견에게 트라우마를 유발할 수 있는 특정 인물이 목격되고 있으니 반려견과 산책하시는 분들은 주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글과 함께 모자이크 처리된 남자의 사진을 첨부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할아버지와 마루의 사연을 간략하게 설명하며 이 아이가 다시는 과거의 공포를 떠올리지 않도록 우리 동네가 함께 지켜주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을 덧붙였죠. 그의 글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댓글은 폭발적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너무 안타까운 사연이네요. 저희도 산책할 때 주의해서 볼게요. 이런 건 널리 알려야 합니다. 다시는 동물들이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박 노인장님과 마루, 저희 가게에 오시면 언제든 쉬었다 가시라고 전해주세요. 등등. 그 글은 단순한 경고를 넘어 차갑던 온라인 공간을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고 서로를 지키려는 따뜻한 연대의 장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할아버지와 마루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수백, 수천 개의 눈과 마음이 그들을 함께
지켜주는 동네 감시망이 형성된 것입니다. 그 후 동네에는 작지만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웃들은 마루와 할아버지를 마주칠 때마다 더욱 따뜻한 인사를 건넸습니다. 마루가 그 남자를 다시 마주치지는 않을까, 혹시라도 위험한 상황에 처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그들을 향한 구체적인 관심과 친절로 표현되기 시작한 것이죠. 예전에 마루를 보고 더러운 똥개라며 인상을 찌푸리던 옆집 할머니는 이제 할아버지가 폐지를 주우러 나간 사이에 내가 마루 좀 보고 있을게라며 자처해서 마루를 돌봐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녀는 퉁명스러운 표정으로 시끄럽게 짖으면 골치 아프니까 보고 있는 거야라고 말했지만 마루 앞에 놓인 그릇에는 그녀가 손수 끓인 따끈한 닭죽이 담겨 있었죠. 언덕 아래 가게 주인은 자신의 가게 앞에 마루 전용 급수대라며 깨끗한 물그릇을 항상 놓아두었고, 세탁소 주인은 낡아서 찬 바람이 들어오던 할아버지의 방 창문에 두꺼운 비닐을 덧대주었습니다. 이웃들의 작은 친절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누군가는 할아버지의 손수레 바퀴에 기름칠을 해주었고, 누군가는 마루를 위해 푹신한 새 방석을 선물해 주었죠. 그 모든 친절에는 우리가 함께 당신들을 지켜주고 있어요 라는 따뜻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매일같이 이어지는 이웃들의 온정에 몸 둘 바를 몰라 하면서도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는 뜨거운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는 평생을 외롭게 세상과 담을 쌓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마루가 그의 곁으로 돌아온 이후 그의 세상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넓고 따뜻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모든 소동의 중심에 있던 그 남자의 정체가 밝혀졌습니다. 다소 허무하게도 말이죠. 동네 통장님이 아파트 단지 내 게시판을 확인하던 중 문제의 남자가 최근 아파트 외벽 보수 공사를 위해 파견된 건설 인력 중 한 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공사가 끝나는 다음 주까지만 이 동네에 머무는 사람이었죠. 통장님과 아이 아빠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직접 남자를 찾아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는 마루의 과거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어릴 적 개에게 물린 기억 때문에 개를 무서워하는 사람이었죠. 투견은커녕 강아지 자체에 관심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오해였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전해 들은 수지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의학적 소견을 내놓았습니다. 아마 마루는 그 남자분 자체를 무서워했다기보다는 그에게서 나는 특정한 냄새나 그가 입고 있던 작업복의 재질 혹은 그의 목소리 톤 같은 것이 과거의 끔찍한 기억을 자극하는 방아쇠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트라우마라는 게 종종 그렇게 비논리적인 방식으로 발현되기도 하거든요. 결국 악당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마루를 공포에 떨게 했던 것은 실체가 있는 위협이 아니라 과거의 기억이 만들어낸 헛개비, 즉 유령이었던 셈이죠. 어찌 보면 허무한 결말이었지만 할아버지와 이웃들은 오히려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실체 없는 공포가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공포가 진짜이든 가짜이든 그것을 함께 이겨내기 위해 온 동네가 한마음으로 뭉쳤던 그 과정 자체가 무엇보다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마루를 지켜준 것은 악당의 부재가 아니라 바로 이웃의 존재였다는 사실을요. 세상의 모든 어둠과 위협으로부터 한 사람과 한 마리의 개를 지켜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울타리는 바로 이름 모를 이웃들이 엮어내는 따뜻한 관심과 사랑의 연대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저녁 할아버지의 단칸방은 동네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옆집 할머니가 끓여온 닭죽과 가게 주인이 가져온 막걸리, 아이네 가족이 사온 족발로 조촐하지만 풍성한 잔치상이 차려졌죠. 모두가 한데 모여 웃고 떠들며
마치 오래전부터 한 가족이었던 것처럼 정을 나누었습니다. 그 중심에서 마루는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애교를 부리며 행복하게 꼬리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조용히 막걸리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제 정말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하늘이 코발트 블루 빛으로 물들던 어느 주말 할아버지와 마루, 그리고 그들의 새로운 가족들은 아주 특별한 여행을 떠났습니다. 할아버지의 건강이 완전히 회복된 것을 축하하고 마루의 마음속에 남은 마지막 상처의 흔적까지 깨끗이 씻어내자는 의미에서였죠. 그들의 목적지는 바다였습니다. 아주 오래전 할아버지가 아직 젊고 마루가 강아지였을 때 함께 찾았던 추억의 장소였어요. 아이 아빠가 모는 큼지막한 SUV 차량의 뒷좌석은 행복한 소란으로 가득 찼습니다. 할아버지의 양옆으로 마루와 아이가 자리를 잡고 조수석에는 수진이 앉아 간식을 나누어 주었죠. 마루에게 장거리 자동차 여행은 처음이었지만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두 함께여서인지 불안한 기색 없이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신기한 듯 구경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런 마루의 등을 쓰다듬으며 3년 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지금 이 순간의 평화에 가슴 벅찬 감사를 느꼈습니다. 두어 시간을 달려 마침내 탁 트인 동에 바다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짭조름한 바다 내음과 시원한 바람이 차창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죠. 차에서 내리자마자 아이는 환호성을 지르며 백사장으로 달려나갔습니다. 마루는 생전 처음 보는 거대한 물과 끝없이 펼쳐진 모래사장이 낯선 듯 할아버지의 다리 뒤에 서서 주변을 경계했습니다. 마루야, 괜찮아. 무서운 곳 아니야. 예전에 너 아기 때 여기 와서 엄청 신나게 놀았잖아. 할아버지가 웃으며 말했지만 마루는 여전히 머뭇거렸습니다. 그때 아이가 파도가 얕게 밀려오는 물가에서 첨벙거리며 마루를 향해 손짓했습니다. 마루야, 이리 와. 물이 하나도 안 무서워. 아이의 즐거운 웃음소리와 할아버지의 격려에 용기를 얻은 것일까요? 마루는 조심스럽게 한 걸음 한 걸음 모래사장을 밟기 시작했습니다. 폭신하면서도 단단한 모래의 감촉이 신기한 듯 연신 코를 박고 냄새를 맡았죠. 이윽고 파도 앞에 다다른 마루는 자신의 발등을 간지리며 밀려왔다 사라지는 하얀 거품을 한참 동안 신기하게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마루는 마치 봉인이라도 풀린 것처럼 백사장을 가로질러 힘차게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절뚝거리던 뒷다리가 무색할 정도로 그 모습은 마치 한 마리의 날쌘 야생마와도 같았죠. 갈매기를 향해 짖으며 쫓아가기도 하고 파도와 술래잡기라도 하듯 물속을 뛰어다니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모두의 얼굴에 행복한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할아버지는 벅차오르는 가슴을 안고 천천히 물가로 걸어갔습니다. 그는 신발을 벗고 차가운 바닷물에 발을 담갔습니다. 저 멀리서 동심으로 돌아간 듯 아이와 함께 뛰어노는 마루의 모습을 바라보는 그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고였습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가슴 저미는 아픔과 길고 긴 그리움의 시간을 지나 마침내 되찾은 완전한 행복에 대한 감사와 기쁨의 눈물이었죠. 그는 더 이상 앙상하게 마르고 상처 입은 유기견이 아닌 자신이 기억하는 가장 빛나고 행복했던 시절의 마루는 바로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마루가 뛰어노는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젖은 모래 위에는 할아버지의 깊고 느린 발자국과 마루의 어지럽고 신나는 발자국이 나란히 새겨졌습니다. 함께 걸어온 지난 세월과 잠시 떨어져 있어야 했던 아픈 시간, 그리고 마침내 다시 만나 함께 걸어갈 미래. 그 모든 시간의 이야기가 두 줄기 발자국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어느덧 해가 서쪽으로 뉘엿뉘엿 기울기 시작하고 하늘과 바다는 온통 황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신나게 뛰어놀아 지친 모두는 백사장 위에 나란히 앉아 자연이 선사하는 장엄한 풍경을 말없이 바라보고 있었죠. 마루는 할아버지의 무릎을 베고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새근새근 내쉬는 숨소리가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음악처럼 들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잠든 마루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자신의 곁에 앉아 있는 사람들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자신을 위해 기꺼이 시간을 내어준 수의사 수진, 아무런 대가 없이 자신과 마루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준 초콘의 가족. 이들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세상 그 어떤 가족보다도 강한 사랑과 유대로 묶여 있었습니다. 문득 할아버지는 깨달았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은 그에게서 마루를 앗아간 고통의 시간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이 모든 소중한 인연을 만나게 해준 준비의 시간이기도 했다는 것을요. 만약 마루를 잃어버리지 않았더라면 그는 여전히 세상과 담을 쌓은 채 외로운 노인으로 늙어갔을 것입니다. 절망의 가장 깊은 바닥에까지 내려가 보았기에 비로소 희망의 소중함을, 평범한 일상의 기적을,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알게 된 것이죠. 가장 위대한 기적은 잃어버린 마루를 되찾은 것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마루를 되찾는 그 힘겨운 여정 속에서 자기 자신보다 더 소중한 존재를 지키려는 마음을 배우고 그 마음들이 서로에게 이어져 더 큰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낸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기적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노을빛의 황금색으로 빛나는 마루의 털을 가만히 쓸어줄 뿐이었죠. 자신의 남은 시간이, 그리고 마루의 시간이 얼마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그 유한함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이토록 충만한 사랑과 감사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저물어가는 찬란한 석양을 배경으로 한 노인과 그의 충직한 개,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그림자는 길게 하나로 이어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을 완성하고 있었습니다. 길고 길었던 이야기는 그렇게 가장 평화롭고 완벽한 행복 속에서 조용히 막을 내리고 있었습니다.